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로봇이 운영하는 음료 매장이 있습니다. 주문도 로봇이 받고 음료 제조도 로봇이 하고 결제도 로봇이 처리합니다. 관광객들이 신기하다고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그런데 이 매장이 생긴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도시는 최근 경기와 비용 압력이 겹치면서 인건비와 운영 효율을 이유로 로봇 도입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작동 중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2026년 2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전시장에는 또 다른 로봇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음료를 타는 로봇이 아니었어요. 산업 현장에 맞춘 체격과 구동계로 설계됐고 최대 50kg 수준의 물체를 다루는 능력이 강조되는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였습니다. 현대차는 이 로봇을 2028년부터 연간 3만 대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조용히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춤추는 데모와 실제로 유용한 일을 하는 로봇 사이에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거죠. CS 시연 영상과 모건 스탠리 보고서. 이 두 가지가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로봇 시장은 흥분과 냉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도 성공하는 이유도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더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크기를 숫자로 짚어봐야 합니다. 감각을 잡아야 나머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3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관이 낸 전망치는 60억 달러였어요. 1년 만에 6배로 올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은 AI 로봇 시장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46%씩 성장해 3,7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4조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UBS는 2050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보급 대수를 3억대로 봤고, 모건 스탠리의 한 애널리스트는 2050년까지 로봇 관련 수익이 25조 달러에 이르는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지금 당장 로봇 관련 주식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같은 보고서 안에 다른 숫자도 있습니다. 2026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전망치는 3만 대에서 5만 대 수준입니다. 현대차가 하루에 만드는 자동차가 약 15,000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만들어지는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 숫자가 현대차 사흘치 생산량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2028년에 아틀라스 3만 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시장 규모와 같습니다. 지금 있는 시장을 한 회사가 통째로 흡수하는 수준의 목표를 세운 겁니다. 이 사실 하나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보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실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것. 2035년에 380억 달러짜리 산업이 지금 이 단계에 있다는 간극.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이 시연 영상을 보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요지는 이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이 완전 자율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그 시연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격 조작은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숙련된 엔지니어가 멀리서 조종하는 겁니다. 로봇이 물건을 짚고 계단을 오르는 그 영상이 사실은 누군가 뒤에서 조이스틱을 잡고 있는 장면일 수 있다는 거죠. 운전면허를 따는 중인 사람이 조수석에 강사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영상을 찍어서 완전 자율주행 성공이라고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화면만 보면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영상은 진짜지만 거기서 보이는 능력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2026년은 완전 자율 휴머노이드 로봇이 갑자기 보편화되는 해로 봐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로봇 시장이 가짜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로 크고 있어요. 다만 그 속도와 순서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투자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2025년에 로봇 분야로 자금이 급격히 몰렸습니다. 휴머노이드 제조사 수가 200개를 넘었다는 집계도 나옵니다. 수십 개 기업이 상장을 추진했고 수억 위안 단위 산업용 주문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다른 일도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은 양산 직전에 현금이 바닥나서 팀을 해산하고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협동 로봇 기업은 두 번째 파산을 선언했고 아동 정서 교감 로봇 기업은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투자는 폭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첫 번째 구조조정도 시작된 겁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을 사실상 1차 구조조정 원년으로 부릅니다. 중국 정부조차 로봇 산업의 맹목적 확장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어떤 신호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방향은 맞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쪽과 사라지는 쪽을 가르는 가장 직관적인 기준이 뭘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의 로봇을 처음으로 산 고객이 누구냐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자신들이 만든 아틀라스를 자신들의 울산 공장과 미국 조지아 공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자기 제품을 자기 공장에서 먼저 쓴다는 건 그 로봇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외부 고객한테 팔기 전에 자기 공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쇼윈도에 진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이 파일럿 주문이냐, 반복 구매냐입니다. 파일럿은 기업이나 기관이 테스트 목적으로 소량 구매하는 겁니다. 홍보용, 데이터 수집용, 전시용으로 사는 거죠. 반복 구매는 다릅니다. 실제로 써봤더니 성과가 나서 더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지금 로봇 시장의 진짜 현실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파일럿 주문은 화려한 시연 영상과 함께 뉴스에 납니다. 반복 구매는 조용히 실적에 찍힙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봐야 하는 건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그 식당이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촬영 당일엔 손님이 가득하지만 다음 날부터 다시 텅텅 비는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장사 잘 되는 집은 방송에 안 나와도 매일 줄이 서 있는 곳입니다. 데모 영상이 화려한 로봇 기업이 아니라 조용히 반복 주문이 들어오는 기업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봇이 실제로 도입되는 순서를 이해하면 언제 어디서 진짜 수요가 폭발하는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구간이 산업 현장입니다. 사람이 하기 위험하거나 단순 반복 작업이 많거나 인건비가 극도로 높은 곳부터 로봇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물류 창고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물류와 창고입니다. 정해진 동선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이 환경은 로봇이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입니다. 새벽 배송이 일상이 된 지금 물류 창고 자동화 수요는 이미 폭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한된 서비스 환경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로봇 음료 매장처럼 공간이 정해져 있고 동선이 예측 가능한 병원, 호텔, 공항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범용 서비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일하는 로봇. SF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로봇입니다. 이 단계가 현실이 되려면 아직 기술적, 비용적 장벽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뜨거운 관심과 투자가 쏟아지는 건 4단계의 범용 로봇인데 실제로 돈이 먼저 생기는 건 1단계와 2단계라는 사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게 로봇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조건은 언제 맞춰질까요? 기술이 멋있어서 로봇이 보급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 계산이 맞아야 로봇이 보급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이 계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을 약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8천만 원으로 추산하면서 도입 후 2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것도 조립 공정의 효율화로 최대 3배 수준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해서 나온 계산입니다. 왜 2년이냐?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산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틀라스 한 대에 약 2억, 연간 유지비는
1,4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연봉 1억짜리 직원 3명을 하루 8시간씩 고용하면 연간 인건비만 3억이 넘습니다. 로봇 하나가 사람 3명분의 일을 하면서 비용은 훨씬 적게 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로봇은 24시간을 멈추지 않고 일한다는 겁니다. 야간 수당도 없고 휴가도 없고 업무 중단도 없습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전 세계 그림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 한 대로 대체되는 인력이 평균 3.3명에서 6.6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제조업 시간당 평균 임금이 약 $30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숙련 생산직 한 명에 약 $6만, 9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로봇 한 대가 3명을 대체한다면 매년 절감 가능한 인건비는 2억 7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로봇 가격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1년이면 본전, 2년이면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크게 낮추는 목표를 언급해왔습니다. 그게 현실이 된다면 회수 기간은 더욱 짧아집니다. 그 순간이 진짜 시장 폭발의 임계점입니다. 미국은 2033년까지 제조업 노동력이 200만 명 가까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로봇 도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구조적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테슬라가 로봇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만드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 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봐요. 수천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조립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센서가 작동해야 하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로봇에 필요한 기술과 거의 동일합니다. 차량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AI와 제어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는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보유한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향후 로봇 분야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장이 있고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AI를 작동시키는 기술적 DNA가 이미 내부에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강점이 더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기 공장에서 자기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산 현장이 곧 실험실인 겁니다. 이 환경에서 쌓이는 데이터는 순수 로봇 스타트업이 수년을 들여도 모으기 어려운 종류입니다. 현장에서 로봇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떤 돌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지를 직접 보고 개선하는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완성차 기업이 로봇 시장에 진입하는 건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닙니다. 이미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다른 전쟁터에 투입하는 겁니다. 로봇 밸류체인에서 실제로 어떤 구간이 구조적으로 중요한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봇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봐요. 사람처럼 움직이는 팔다리를 만들려면 관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관절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건 모터와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뭐냐면 모터가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그 속도를 줄이고 힘을 높여주는 장치입니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일 때 빠르게 돌리면 힘이 없고 느리게 돌리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요. 이 감속기가 로봇 원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밀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손목처럼 힘을 쓰면서도 정밀하게 움직이는 감촉을 구현하는 건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걸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일본의 특정 기업들이 이 시장을 오랫동안 장악해왔고 중국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품질 격차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부에서 HBM을 이야기할 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AI 서버가 한 대 팔릴 때마다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품. 감속기가 로봇에서 그 자리입니다. 어떤 브랜드의 로봇이 팔리든 어느 나라 로봇이 팔리든 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무조건 그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누가 이기든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통행료 자리입니다.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려면 카메라, 라이다, 촉각 센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눈과 손으로 세상을 느끼는 것처럼요. 이 센서 시장도 기술 장벽이 높고 소수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즉 두뇌입니다. 로봇의 운동 제어 기술은 이미 상향 평준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AI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는 진단이 동시에 나옵니다. 거의 모든 진지한 로봇 기업들이 특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또 하나의 통행료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로봇 산업에서 진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차를 팔면 돈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이 판매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판매 후 서비스,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험 연계. 이쪽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생깁니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 수익 상당 부분은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차를 산 다음부터 생기는 수익에서 나옵니다. 로봇도 같은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을 한번 팔면 끝이 아닙니다.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소모품이 교체되어야 하고 AI 모델이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공장에 로봇 100대가 들어가면 그 100대가 작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판매 시점이 아니라 가동 시점부터 수익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처럼 매달 구독료를 내는 구조를 생각하면 됩니다. 로봇 소프트웨어와 유지 서비스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봇 한 대를 팔 때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이 일하는 동안 계속 이익이 생기는 구조. 이 구조를 가진 기업이 장기적으로 훨씬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기업을 볼 때 단순히 로봇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만 볼 게 아닙니다. 로봇이 팔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익이 생기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게 완성품 로봇 회사를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제 리스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론적인 리스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제조업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이야기입니다. 국내외 대형 제조사의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틀라스나 옵티머스 같은 로봇들이 공개된 직후마다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노동계의 논리는 앞서 얘기한 경제 계산에서 나옵니다.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하는 반면 사람은 매년 인건비가 들어가고 퇴직금도 쌓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로봇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 구조가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요 완성차 그룹들은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노조가 참여하는 별도의 AI 위원회 구성을 요구받고 있고 인력 재배치와 채용 계획 협의부터 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기술의 수레바퀴를 피할 수 없다면 사회가 빨리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람을 밀어내는 일방적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강국들에서도 같은 구도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에게 왜 중요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입 속도 변수입니다. 로봇이 현장에 들어가려면 기술 인증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노사 합의가 필요한 기업이 많습니다. 이 협의 과정이 길어질수록 실제 보급 속도가 늦어집니다. 시장 폭발 시점이 전망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회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로봇 도입으로 인한 실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결국 정책 비용이 됩니다. 정부가 재훈련, 복지 확대에 나서면 그 비용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세 인상, 로봇세 논의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각국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건 정책 방향이 로봇 도입을 막는 쪽이 아니라 적응을 준비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더라도 구조적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이미 정치권 전반에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로봇 시장의 진짜 리스크는 기술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됩니다. 리스크는 도입 속도를 늦추는 사회적, 제도적 마찰입니다. 이 마찰을 감안하고 투자 시계를 설정하는 것과 모르는 채로 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 이야기에는 리스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200개가 넘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부품 국산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밀 감속기처럼 일본이 장악해온 부품들을 중국이 집중적으로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온다면 지금 통행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술 진화 속도도 변수입니다. 지금은 특정 부품이 병목이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병목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우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느냐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통행료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통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완성품 로봇 회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회사의 로봇이 가장 멋있어 보이느냐, 어떤 회사가 가장 큰 투자를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완성품 경쟁에서는 승자가 계속 바뀝니다. 1980년대 PC 시장을 떠올려봐요. 수십 개 PC 제조사가 경쟁했고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PC 안에 들어간 CPU를 만드는 회사,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PC가 팔리든 그 안에는 그 회사 칩이 들어갔으니까요.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개 브랜드가 경쟁하는 동안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특정 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로봇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로봇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현대가 될 수도 있고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이름도 없는 중국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로봇이 이기든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게 됩니다. 감속기, 액추에이터, 센서, AI 플랫폼. 이 부품들은 어떤 브랜드의 로봇이 팔리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로봇 시장의 통행료 구간입니다. 3부를 관통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AI, 휴머노이드, 자동화가 하나로 연결된 변곡점을 이야기했습니다. 2부에서는 AI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전력과 구리와 메모리가 어떻게 통행료 자리를 만드는지를 봤습니다. 화려한 데모와 냉정한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로봇 밸류체인에서 진짜 구조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봤습니다. 3부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AI 서비스 뒤에 전력이 있고 로봇 완성품 뒤에 감속기가 있고 멋진 시연 영상 뒤에 반복 주문 실적이 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 변화가 언제, 어떤 속도로, 어느 구간부터 돈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이 시대 투자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이 회사는 로봇이 팔릴 때 돈이 생기는가? 아니면 로봇이 팔리든 안 팔리든 로봇 시대가 오면 무조건 돈이 생기는 구조인가?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자리를 찾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투자를 바라보는 가장 냉정하고 현명한 시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통행료 자리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